그날 밤이었습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 복도에 희미한 불빛만 남아있을 때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손잡이를 천천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손주들 도시락을 미리 챙겨놓고 다림질한 아들 셔츠를 걸어두고 싱크대 물기까지 말끔히 닦아둔 뒤였죠. 그러나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내 손에는 장바구니도 앞치마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전에 미리 준비해둔 금색 등기 서류와 가슴 깊은 곳에서 꺼낸 결심이 들려 있었죠. 며느리가 보낸 짧은 메시지가 마지막 불씨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남은 반찬 데워 드세요. 버리지 마세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은 반찬을 데워 먹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웃으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게 될 풍경은 상상조차 못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받은 상처 어떻게 풀어갈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올해 68이 된 나는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살고 있었다. 조용한 집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울렸고 식탁에 혼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숟가락을 들고 있는 내 손까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래도 아이들이 찾아오면 집이 활기를 되찾았다. 그날도 아들 준호가 며느리 서연, 손주 지우와 할인이를 데리고 왔다. 아이들은 내 무릎에 올라타며 제잘거렸고 나는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한순간에 누그러졌다. 준호는 기다렸다는 듯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아이들도 크니까 방이 부족해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혼자라는 생각이 깊어질수록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은 내게 큰 위로였다. 그래서 오래 지킨 집을 팔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나는 머뭇거리기만 했지 제대로 반대하지 못했다. 서연은 단정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어머니 집 팔면 이사비랑 계약금도 해결돼요. 등기도 준호가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으로 다가와야 하는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가족과 함께 산다는 기대와 안도감이 더 컸다. 결국 나는 집을 팔아 아들 가족에게 건넸고 우리는 강남 인근 신축 아파트로 함께 이사했다. 새 아파트는 넓고 반짝거렸다.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을 보고 이곳에서라면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낯선 천장의 흰빛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다. 무언가를 잃고 온 것 같고 무언가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사 첫 아침, 나는 자연스럽게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아직 자고 있는 지우와 할인이를 생각하며 계란말이를 만들고 도시락을 꾸리기 시작했다. 아침 공기는 낯설고 조용했지만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내게 익숙한 위로였다. 출근 준비를 마친 서연이 부엌으로 내려오며 말했다. 어머니, 거실 바닥은 로봇 청소기만 돌리면 먼지가 남아서요. 손으로 마무리 좀 해주세요. 세탁할 때는 제가 둔 세제로 부탁드리고요. 말투도 공손했고 큰 소리도 아니었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나는 별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처음 며칠은 바쁘게 움직이느라 그런 감정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다림질하고 청소하고 잠시 쉬려면 다시 손주들 간식 만들 시간이 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졌다. 서연은 집을 둘러볼 때마다 작은 흠을 찾아냈다. 거울에 물기가 조금 남았어요. 수건은 색깔별로 분리해서 말리는 게 좋아요. 아이들 양말은 흰색 세제로 씻어야 해요. 문제는 그 말들이 하루 종일 내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다는 거였다. 서연은 나를 부를 때 이름이 아니라 항상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 말에는 존중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건 역할만 남아있는 냉기뿐이었다. 손주들은 여전히 나에게 활기였다.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내 손을 잡으며 할머니 오늘 간식 뭐예요?라고 부르고 할인이는 내 무릎에 기어 올라와 할머니가 제일 좋아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 말에 힘이 났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는 이유를 처음엔 알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방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안에서 두 사람의 억눌린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말했다. 당신 엄마 때문에 내가 집에서 존재감이 없어져. 애들도 자꾸 할머니만 찾잖아.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해? 준호는 변명하듯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도와주시는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대화를 들으며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고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일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된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서서히 나는 이 집에서 이름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있지만 그 속에 나라는 존재가 없었다. 아침마다 차리던 밥상도 정리하던 식탁도 청소하던 거실도 모두 내 손길이지만 이 집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었다. 나는 계속 노력했다. 좋은 말로 설명하고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면 언젠가는 내가 이 집의 가족으로 다시 보일 거라 믿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렴풋이 무언가가 금이 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실금이었지만 그 금이 점점 넓어지며 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곧 다가올 그날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어도 티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준호의 와이셔츠를 다려 거실 의자에 걸어두고 서연이 두고 나간 컵을 씻어 정리해도 그 누구도 그 일이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졌는지 보지 않았다. 식탁 위에 정리된 그릇, 깨끗한 빨래, 바닥에 먼지 하나 없는 거실. 그 모든 흔적은 내 손에서 나왔는데 서연의 눈에는 그저 당연한 일로 비춰지는 듯했다. 나는 그런 시선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서연도 일하느라 피곤할 테고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균형 잡느라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스스로 자꾸 변명해줬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자꾸만 시렵게 얼어붙어 갔다. 그 무렵부터 서연은 나를 향한 작은 지적들을 늘려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수건은 흰색이랑 색깔 있는 거랑 따로 말려야 해요. 어머니, 지우 양말이 짝이 안 맞아요. 이런 건 좀 맞춰주세요. 어머니, 바닥 걸레 헹구실 때 세제 잔여감이 남으면 안 돼요.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 공손했다. 하지만 공손한 말투가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서연이 갑자기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지우가 밀크티를 쏟았는데 주말 동안 제대로 안 닦아진 것 같아요. 냄새가 스며들면 힘들어요. 청소 좀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인지 명확히 알아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손에 들린 리모컨이 갑자기 너무 무거워졌고 내 자리가 너무 좁아 보였다. 그때부터 나는 이 집에서 내가 사라진다면 누가 가장 먼저 알아챌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생각이 너무 슬퍼 곧바로 마음속에서 끊어내곤 했다. 어느 주말 준호가 아이들과 공원에서 놀고 돌아왔다. 서연은 친정 부모님과 외식을 갔다 왔다고 말했다.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물 한 잔을 권하려고 했다. 그런데 서연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제가 아침에 넣어둔 어린이 두유 어디에 있죠? 지우가 먹어야 하는 건데요. 아, 어머니 드신 거예요. 나는 당황해 말했다. 지우 떨군 줄 알고 정리하다가 내 손에 들려 있길래 내가 먹는 건 줄 알았지. 미안하다 서연아. 다음엔 꼭 물어보고. 그러자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안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준호에게 말했다. 이래서 같이 사는 게 피곤한 거야. 우리 물건이랑 아이들 건 구분도 안 되고 내 공간이 아니야 이제는. 그 대화를 들은 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먹은 건 단지 두유 한 팩이었지만 그 두유가 나를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힌 듯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에는 참고 넘기던 작은 일들도 이제는 모두 따로 말해오기 시작했다. 점점 나는 그 말을 받아내기만 하는 존재가 되었고 말을 할수록 상황을 더 망칠 것 같아 입을 굳게 다물기 시작했다. 어느 밤 지우와 하린이가 잠든 뒤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고요 속에서 냉장고 소리만 들렸다. 문득 내가 이 집에서 내가 사는 듯한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묘한 상실감이 밀려왔다. 아파트는 크고 반짝였지만 나는 그 안에서 너무 작았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보이지 않았다. 하루는 늦은 밤 복도를 지나가던 서연이 내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문 노크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돌아갔다. 그 짧은 발걸음조차 이 집에서 나는 먼저 다가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없이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점점 영수증을 모으기 시작했다. 남은 돈, 들어간 돈, 내가 지불한 관리비, 내가 산 생활용품, 이 집에 들어오며 투자한 금액, 그걸 다 정리해두기 시작했다. 내가 떠날 생각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떠난다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그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증거라도 붙잡아야 할 것 같았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겨우 붙들어매는 일 같았다. 하지만 이 기록들이 나를 구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다. 그날까지는 아직 몇 걸음 남아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참고 있었고, 계속해서 무시당했고, 계속해서 사랑받지 못한 채 그저 필요한 사람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 끝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나는 아직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날 밤 준비되지 않은 상처가 서연이 승진한 날은 이 집의 균형이 완전히 기울어진 날이었다. 아침부터 그녀의 표정은 들떠 있었다. 주방으로 내려오며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입술에는 붉은색 립스틱이 반짝였고 손에는 고급 브랜드의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반면 나는 전날 밤 늦게까지 빨래를 개고 아침밥 준비를 하느라 눈이 제대로 떠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신이 났다. 엄마가 회사에서 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 때문이었다. 서연이 말했다. 오늘 저녁 외식 갈 거야. 정말 좋은 데로 갈 거야. 지우도 할인이도 예쁘게 차려입어. 나는 기분 좋게 대답했다. 축하한다, 서연아. 정말 대단한 거야. 우리 지우 엄마 멋지네. 그런데 서연의 시선은 내게 머물지 않았다. 대답도 없었다. 그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준호와 대화를 이어갈 뿐이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그녀의 날이니까 내가 빠져도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했다. 하지만 정작 상처는 그 다음에 찾아왔다. 지우가 물었다.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할머니도 같이 축하하면 되잖아. 나는 순간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다. 잠시 멈칫하던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오늘은 엄마가 받은 상을 축하하는 자리야. 조금 조용하게 가족끼리 하는 자리니까 할머니는 집에서 쉬시는 게 좋아. 힘드시잖아.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힘듦보다 더 컸던 날이었으니까. 하지만 준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를 한번 바라보고도 말을 잇지 않았다. 순간 내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 툭 하고 떨어져 내렸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집에서 내가 함께 있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오후 내내 나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청소기 소리가 허공에서 맴돌았고 걸레질을 하면서도 내 손은 떨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 떨리는 손을 보지 못했다. 저녁, 서연과 준호는 정장을 입고 내려왔다. 서연의 빨간 원피스가 눈부셨다. 아이들의 머리도 말끔히 빗어 올려져 있었다. 나는 그저 현관 앞에서 아이들의 신발끈을 묶어주었다. 나도 모르게 말했다. 지우야, 할인아, 즐겁게 다녀와. 할머니가 늦지 않게 잘 있을게. 그때 서연이 말했다. 어머니, 냉장고에 남은 반찬 버리지 말고 데워서 드세요. 저녁 안 챙겨드려도 괜찮죠?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면 내 목소리가 떨릴까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조용하게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서랍을 열어 그동안 모아둔 내 기록들, 영수증과 계약서, 이 집의 서류들을 꺼내 놓았다. 왜 모았는지 그때까지는 명확히 몰랐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날 밤 지우가 좋아하는 컵에 물을 따라 마시며 나는 결심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 늘 뒤에 남는 사람, 그저 남은 반찬을 데워 먹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문이 닫힌 뒤 내 운명을 바꿔놓았다. 현관에 남아있는 정적은 평소와는 달랐다. 저녁 외출을 나선 가족의 발자국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지나 멀어지는 동안 내 마음은 유난히 조용했다. 아무도 없는 집, 거실에 불을 켜야 했지만 나는 일부러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또렷하게 느끼게 되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내가 차려놓았던 조찬의 그릇들이
정돈된 채 자리 잡고 있었고 싱크대에는 물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내 손길이 닿았던 모든 곳은 말없이 나를 향해 물었다.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고. 왜 이 집에서 내가 가장 외롭게 숨을 참고 있느냐고. 그때 조용히 울리는 휴대폰 진동이 들렸다. 나는 그 진동을 일종의 마지막 신호처럼 느꼈다. 화면에는 서연의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어머니, 남은 반찬 데워 드세요. 버리면 아까워요. 정말 짧은 문장이었지만 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은 것처럼 느껴졌다.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묘하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뉘앙스, 아무렇지 않게 시키는 듯한 태도, 그리고 나를 그냥 집에 남아있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마음.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차갑게 심장이 식어버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정리해둔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어제 먹다 남긴 닭볶음, 내가 만든 미역국, 아이들이 먹고 남긴 튀김 몇 개, 그리고 아침에 맞춰두었던 밥솥의 따뜻함. 이 집의 냄새가 오롯이 나의 노동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이 그 순간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졌다. 문득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첫날을 떠올렸다. 입학 가방을 들고 뛰어다니던 지우, 잠든 할인이를 안아 넘어질까봐 조심하던 준호, 그리고 조금은 서먹했지만 그래도 나를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던 서연. 그때 나는 이 집에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순진하게도 그런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기대가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조용히 인정해야 했다. 내가 이 집에서 한 모든 일들은 가족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료 서비스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식탁에 놓인 물컵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으로 향했다. 서랍을 열어 그동안 모아두었던 종이들, 영수증, 계약서, 등기 서류, 내가 이 집에 가져온 물건들의 리스트, 그 하나하나를 꺼내어 침대 위에 펼쳐 놓았다. 그동안 내가 왜 이것들을 모아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유를 깨달았다. 언젠가 내가 이 집에서 사라져야 할 날이 오면 그날을 위한 작은 준비였다는 것. 그리고 그날이 오늘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는 조용히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여행 갔을 때 들고 갔던 가방. 지퍼가 조금 뻑뻑해져 있었지만 아직 쓸 수 있었다. 옷장 한쪽에 걸려있던 내 옷들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수십 년 함께한 화장품과 남편의 사진, 내가 좋아하던 찻잔 세트,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등기 서류, 물건을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씩 천천히 빠져나갔다. 상처받았던 순간들, 말하지 못했던 울음, 견디고 또 견뎠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가방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듯 했다. 가방을 닫고 잠시 눈을 감았다. 내가 떠나면 서연은 이 빈 방을 보고 무슨 표정을 지을까? 준호는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할머니 어디 갔냐고 울지는 않을까? 모든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 어떤 것도 내 결심을 흔들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나를 버리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가방 손잡이를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깨끗한 바닥, 포근한 조명, 가족 사진이 걸린 벽, 그리고 내 흔적은 거의 남지 않은 공간. 나는 마침내 문을 열고
조용히 그 집을 나섰다. 복도는 고요했다. 엘리베이터 불빛만이 누런 빛으로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다. 가방을 끌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동안 가슴 깊은 곳의 무거움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드디어 내가 살아야 할 곳을 향해 한 발 내딛고 있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다. 툭. 미세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소리. 아주 오래전에 끊어졌어야 할 끈 하나가 그제야 비로소 끊어진 소리였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다. 거울 속에서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는 여자가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사느라 표정조차 잃어버린 얼굴.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봄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다. 바람이 뺨을 스칠 때 마음속 깊은 곳까지 환기되는 기분이었다. 길 건너편 나는 미리 연락해둔 택시를 향해 걸었다. 가방 바퀴 소리가 밤거리에 조용히 울렸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가볍게 들렸는지 그제야 알았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그 집에 남겨두고 왔기 때문이다. 택시에 올라탄 뒤 창밖으로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환하게 켜진 불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웃고 떠들며 돌아올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떠났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그 집의 공기를 마지막으로 들이마셨다는 사실을, 내가 더 이상 그 집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택시는 고요히 움직였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의 장면들이 마치 영사기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서연과 첫날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건넨 차 한 잔, 지우가 학교에서 상 받은 날, 나를 끌어안으며 웃던 작은 얼굴, 하린이가 밤에 울면 어둠 속에서 토닥이던 내 손, 그리고 주말이면 준호가 나에게 엄마, 정말 고마워. 그렇게 말하던 순간들. 그때는 그 말들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택시는 어둠이 깔린 도로를 지나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옛 친구 민자의 집 불빛이 보였다.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던 민자는 나를 보자마자 한숨처럼 말했다. 왔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한마디가 무너질 듯 쌓였던 마음의 벽을 순식간에 흔들어 버렸다. 민자의 집 거실은 따뜻했다. 라일락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주전자에서는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평생 처음으로 내가 준비하지 않은 방의 온기를 느꼈다. 민자는 내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고 물었다. 정말 다 끝낸 거야?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긴장했던 어깨가 스르륵 풀렸다. 찻잔에 따뜻한 물이 담기는 소리, 창밖의 바람 소리, 작은 스탠드 불빛,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나를 품어주는 듯했다. 나는 그날 밤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걱정 때문에가 아니었다. 후회해서도 아니었다. 단지 3년 동안 내 안에 갇혀있던 침묵들이 이제야 하나둘 내 곁을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조금은 궁금해졌다. 그들은 내가 남겨둔 빈자리와 내가 적어둔 기록들을 보고 처음으로 내가 떠난 이유를 마주하게 되겠지. 나는 그들의 늦은 깨달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건 그들의 몫이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민자의 집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오랜만에 마시는 자유의 공기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음을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아파트에서는 내가 없는 공기가 처음으로 흘렀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마치 그 장면을 지켜보듯 눈앞에 선명히 떠올랐다. 밤 12시가 조금 넘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연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졌다. 승진의 기쁨에 취한 목소리, 와인 잔을 여러 번 부딪힌 사람의 말투, 아이들의 졸린 숨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들리는 듯했다. 준호가 아이들을 번쩍 안아 현관으로 들어섰을 것이다. 서연은 구두를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고 오늘 정말 완벽한 날이었어. 그렇게 말했겠지. 하지만 그 완벽한 밤은 문이 닫힌 순간 조용히 깨져버렸을 것이다. 서연이 먼저 눈치챘을 것이다. 거실 풍경이 늘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탁자 위에 있어야 할 물건이 없고 내가 접어두던 쿠션이 보이지 않고 아이들 가방 옆에 두던 작은 담요도 사라지고 싱크대 옆에 걸려있던 내 앞치마도 자리를 비웠다는 것을.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 주무시나 보다. 불도 안 켜져 있고. 하지만 불안감은 곧바로 그녀들의 목소리를 잠재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가 불을 켰을 것이다. 환한 불빛 아래 그들은 내 방을 보았겠지. 정리된 침대, 텅 빈 옷장, 비어있는 화장대, 깨끗하게 비워둔 서랍, 그리고 서연이 항상 치워두라 말했던 작은 잡동사니조차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가장 결정적인 건 그들이 늘 무심히 지나치던 내 머리맡 사진이 없었다는 점이다. 남편과 함께 찍었던 그 오래된 사진, 그 사진이 사라졌다는 건 내가 정말 떠났다는 의미였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놀람, 황당함, 그리고 불길함. 준호는 아마도 떨리는 손으로 나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엄마, 엄마. 아무 대답이 없었겠지. 그제야 그들은 내가 남긴 서류 봉투를 봤을 것이다. 서랍 위에 정갈하게 놓여있던 노란 등기 서류 봉투. 서연이 먼저 다가갔을까? 준호가 먼저 집어들었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이 집을 진짜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 집이라고 불렀던 이 공간이 정작 누구의 이름으로 지켜져 왔는지 그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등기 서류를 펼쳐본 그 순간 이미 웃음과 취기에 젖어 있던 그들의 표정이 얼마나 무섭게 굳어졌을지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감탄스러운 침묵,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순간 그 조용함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알았을 것이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롭게 조용히 참고 버티며 이 집을 지켜왔는지.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부스스하게 고개를 들었겠지.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준호와 서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준호는 알았을 것이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순간 나를 당연한 존재로 취급했는지. 나는 그 모든 장면을 그들보다 더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은 내가 수십 번 상상해왔던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 집에서 울려 퍼진 최초의 침묵은 결국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태도를 정확하게 반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때 처음으로 내가 떠난 자리의 깊이를 알았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그날 밤부터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그림자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 서늘한 깨달음을 생각하며 민자의 집 작은 방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가장 편안한 잠이었다. 3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날 새벽 그 집에는 한동안 들리지 않았던 낮은 울음소리가 흘렀을 것이다. 아마 준호였을 것이다. 아니면 서연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울음소리를 실제로 듣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와 공기를 마치 내 앞에서 펼쳐진 것처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처음으로 나 없이 밤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평소 같았으면 내가 현관문을 닫고 아이들 운동화를 정리하고 그날의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내일 먹을 반찬까지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그 모든 루틴은 텅 비어 있었다. 준호가 말했다고 한다. 엄마 어딜 간 거야? 왜 아무 말도 없이? 그 목소리는 분명 흔들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으로 엄마가 없을 때의 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불안했을 것이다. 지우는 눈을 비비며 물었겠지. 아빠, 할머니는 어디 있어? 우리랑 안 사는 거야? 그 질문이 서연의 가슴을 깊게 찔렀을 것이다. 서연은 처음엔 화를 냈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세요?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과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수많은 영수증과 기록들을 본 순간 그녀의 말은 조용히 사라졌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왜 그 기록들을 모아왔는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등기 서류를 본 그때였을 것이다. 등기부등본 상에 내 이름, 그동안 아무 관심도 없던 서류 속의 진실,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의 오만함과 습관이 한순간 허물어졌을 것이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서연은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이 집을 다 내고 들어오신 거야. 우리가 낸 게 아니었어. 아무것도.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지.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집의 첫 계좌 이체가 누구의 돈이었는지, 그 장부에 적힌 금액들이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오랜 시간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다. 그 새벽,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부부는 잠들지 못했을 것이다. 허둥지둥 집안을 뒤지고 혹시 내가 돌아왔는지 카메라를 확인하고 문자와 전화로 나를 찾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새벽 조용히 이불을 덮고 평온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민자의 집 작은 방, 수납장 위에 놓인 작은 스탠드, 라일락 향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포근한 온기, 오래전 남편과 함께 지내던 그 시절의 평온함이 조금이나마 떠올랐다. 내가 떠난 집에서는 혼란과 후회가 진동하고 있었겠지만 나는 오히려 안정이라는 낯선 감각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준호였다. 그리고 또 준호, 또 서연, 또 준호. 문자들이 줄지어 떠올랐다. 엄마 어디야? 제발 연락 좀 줘.
무슨 일 있어? 혹시 다치셨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연락만이라도 주세요. 문자 알림은 끊임없이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뒤집었다. 화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소리를 줄이고 빛이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들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혼란은 내 책임이 아니었다. 그들의 불안도 내 몫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물은 내가 흘릴 눈물이 아니었다. 그날 새벽 나는 드디어 내 마음의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던 이 존재를. 그 순간 나는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 처음으로 내린 단단한 선택이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올 무렵 그 집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공기가 흘러갔을 것이다. 평소 같으면 내가 먼저 일어나 밥솥을 열고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하며 싱크대에 물을 틀었을 텐데 그날 부엌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조용한 부엌, 조용한 거실, 조용한 식탁. 그 고요함은 그 집 사람들의 마음속 혼란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을 것이다. 준호는 어떤 표정으로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을까? 서연은 어떤 심정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을까? 냉장고 속 반찬통을 꺼내고서야 서연은 깨달았을 것이다. 그 반찬들이 누구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매일 당연하게 먹던 음식들이 누구의 손길을 거쳐 식탁에 오르는지. 준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다림질이 되어 있는 셔츠들을 보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짐을 내게 떠넘겼는지 그제야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들의 늦은 깨달음은 그들에게는 고통이었겠지만 나에게는 조용히 지나가는 작은 바람 정도였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깨달음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시각 나는 민자의 집 작은 부엌에서 생강차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다. 민자는 말했다. 얼마나 참으면서 살았던 거야. 이제라도 잘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 한편이 묵직했다. 떠나온 집에 남겨진 아이들 때문이었다. 지우와 할인이. 그 작은 두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 지우는 아침마다 내게 안기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김치볶음밥 해줘. 할인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내 품에 안겨 모글대를 비비며 말했다. 할머니 냄새 좋아. 아이들에게 나는 따뜻함 그 자체였다. 그 아이들을 두고 떠났다는 죄책감이 조금씩 마음을 건드렸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었다. 내가 내 인생을 찾는 데에 그 아이들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생을 길게 살아보니 한 가지 진실이 분명했다. 누구도 내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지 않는다는 것. 내 삶이 무너질 때 누구 하나 달려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에 나는 나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아침 햇살이 민자의 창문을 비추었다. 마당에 커다란 감나무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었다. 민자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준호가 나를 찾겠지. 서연도 그럴 거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들은 스스로 깨달아야 해.
민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무 오래 참았어. 이제라도 너를 지켜야 해. 나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히는 걸 느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준호가 내게 전화를 계속 걸었을 것이다. 서연도 마찬가지였겠지. 문자도 보냈을 것이다. 어머니, 제발 연락 좀 주세요. 단 한마디만이라도. 그러나 나는 휴대폰을 방 한쪽 서랍에 넣고 문을 닫았다. 오늘만큼은 누구의 부름에도 달려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나를 잃어버린 3년 동안 그들이 부를 때마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돌봐왔다. 오늘만큼은 그 어떤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고 싶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새로운 평화였다. 그 평화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떠난 그 집에서 가장 큰 빈자리는 내가 떠난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그들 곁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그 빈자리를 스스로 마주해야 한다. 내가 민자의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민자네 마당에 햇빛이 내려앉고 바람이 잔잔하게 흔들리던 늦은 오후. 민자는 김치전을 부치며 말했다. 준호한테서 또 문자 왔어. 볼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아. 휴대폰을 꺼내보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불안, 당황, 죄책감, 그리고 뒤늦은 후회. 그러나 그 감정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흔들리는 감정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낯선 차 한 대가 조용히 골목으로 들어왔다. 민자는 창밖을 보고 말했다. 준호 차인데? 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다. 마당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뒤로 조심스레 서연이 따라 들어왔다. 서연의 눈은 벌겋게 붓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천천히 바라봤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를. 그 목소리는 이제야 어린아이가 된 듯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단번에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흘 동안 겪은 고통보다 내가 3년 동안 겪은 상처가 훨씬 깊고 길었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그들의 말을 기다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너희가 이렇게 오게 될 줄은 알았어. 하지만 이렇게 늦게 올 줄은 몰랐네. 준호는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에 박히는 것처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서 있었다. 서연은 계속 울기만 했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서연아, 나는 너희에게 무슨 큰 걸 바랐던 게 아니야.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했어. 가족으로, 사람으로 말을 하며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사라진 눈물들처럼 지금의 눈물도 조용히 말라버린 듯했다. 준호는 마침내
한 걸음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제발 집으로 돌아와. 우리 다시 처음부터. 그 말은 나를 붙잡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그 말이 쉽게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돌아가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또다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까봐, 또다시 내 인생을 잃어버릴까봐 그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준호야, 내가 집을 나올 때 되돌아갈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 그 말에 준호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서연아, 용서는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다시 다칠까봐 조심하는 거야. 그 말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민자는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지금은 너를 지켜줘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마침내 물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엄마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나는 그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지금 이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준호야, 서연아,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그게 첫걸음이야. 그 말은 두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그 길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것을 준호와 서연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두 사람의 표정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부끄러움, 죄책감,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는 듯한 떨림. 그 모든 감정들이 이제야 뒤늦게야 나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내 마음을 단숨에 녹일 만큼 가볍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너희에게는 사흘 동안의 충격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3년의 기록이었어. 하루하루 내가 얼마나 작아지고 있었는지 누구도 몰랐지. 준호는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손을 감싸쥐었다. 서연은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저 가정이 돌아가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서연아, 당연하다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이제야 알겠지? 당연함 속에 내가 사라지고 있었던 거야. 너희는 그걸 끝까지 보지 못했어. 그 말에 서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가를 닦았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솔직히 나도 알아. 내가 엄마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나도 참 못됐었어. 엄마를 그냥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말은 준호에게는 큰 용기였겠지만 나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를 떠올리는 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엄마에게 고마워, 고생한다,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면 나는 참았을 거야. 근데 너희 집에서 그 말이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었어.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무너졌다. 마당에 잠깐의 침묵이 내려앉았다. 바람이 감나무 잎사귀를 스치는 소리만 가볍게 흔들렸다. 민자는 한쪽에서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이 대화를 누구보다 오래 기다려온 듯한 짙은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나는 너희에게 밥 해주고 집 청소해주고 아이들 재워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내가 도와준 일이었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 하지만 너희는 그걸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게 편해져서. 나는 그 말에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사람은 편해지면 감사함을 잃고 익숙해지면 존중을 잃어. 그게 가장 슬픈 진실이야.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엄마한테 그런 집, 그런 자리 주고 싶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들고 준호를 똑바로 보았다. 그렇다면 왜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왜 엄마가 힘들다는 말 한 번 할 틈도 주지 않았을까? 준호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게 내려앉았는지 한눈에 보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준호야, 서연아, 너희의 사과를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야. 다만 내 마음이 돌아갈 길을 너희가 만들어줬다면 좋겠어. 지금은 그 길이 안 보여. 그 말은 두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문장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 진심이었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경계였다. 그 순간 마당을 스치는 바람이 내 볼을 지나갔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오래 묵은 마음을 정리했다. 다음 대화를 이어가려는 듯 준호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민자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가. 이 집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쉬게 해줘야지. 준호와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마당을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은 처음 집에 찾아왔을 때와 달리 유난히 작아 보였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한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다. 내 안에 갇힌 마음이 비로소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했다. 준호와 서연이 떠나고 마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사라지자 집안에는 아주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다. 민자는 찻잔을 씻으며 나를 힐끔 바라보았다. 이제 좀 마음이 괜찮아? 나는 대답 대신 그냥 의자에 앉아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맞췄다. 마치 내 몸이 오랫동안 숨을 참았다가 이제야 제대로 쉬는 것처럼 내 안에는 여전히 울컥거리는 감정들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슬픔이 아닌 정리되는 느낌이 더 컸다. 그날 저녁 민자는 따끈한 국과 밥을 차려주었다. 나는 밥숟가락을 든 채 식탁 위의 김을 바라보며 가만히 말했다. 나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아직은 없어. 내가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될까봐, 또다시 내가 사라질까봐. 민자는 조용히 내 손등에 손을 얹었다. 정수가 사람 마음은 한번 무너지면 그 자리로 쉽게 못 돌아가. 기억해,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떠난 건 너무 잘한 결정이야. 그 말을 들으며 내 안에 무슨 응어리가 살짝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만 아이들이 떠올랐다. 지우가 뛰어와 내 품에 안기던 모습, 하린이가 졸린 눈으로 나를 찾던 손길. 그 아이들의 얼굴은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민자에게 말했다. 지우랑 하린이가 너무 걱정돼.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불안할 텐데. 민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아이들은 어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 내가 떠난 걸 아이들은 오히려 더 빨리 받아들일 수도 있어. 엄마가 아픈 걸 느끼고 더 다정해질 수도 있고. 그 말은 내 마음을 놀라울 정도로 위로했다. 그러나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밥을 먹고 따뜻한 국물로 속을 달랜 뒤 나는 민자의 거실 창을 열었다. 시원한 밤바람이 내 뺨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 순간 문득 내가 떠난 집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마 지우는 내 방 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고 있었을 것이다. 할머니, 할머니. 그 작은 목소리를 상상하니 심장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나를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낼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가 나를 버리고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자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정수가, 애들은 곧 너 보고 싶다고 전화할 거야. 근데 너무 금방 달려가지 마. 조금만 기다리게 해. 그건 너한테도 필요하고 그 집 사람들한테도 필요해. 나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자의 말대로 지금은 서둘러 관계를 회복하려 할 때가 아니었다. 내 상처를 먼저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를 만들어갈 시간이 필요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벌레들이 날아다녔고 멀리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제라도 내 인생을 다시 살아야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상처받은 마음 위에 새로운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는 느낌. 나는 이윽고 미묘하게 웃었다. 아주 오랜만의 웃음이었다. 내가 떠난 집에서는 그날 이후로 조용하지만 깊은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민자네 마당에서 밤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는 동안 내 휴대폰은 계속해서 작은 진동을 반복했다. 나는 일부러 화면을 보지 않았지만 누가 보내는 메시지인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민자가 조심히 말했다. 정수가, 너 지금은 쉬고 싶겠지만 혹시라도 집에서 오는 메시지 한번 볼 생각은 없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내가 감당할 마음이 아니야. 민자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만 건네주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민자도 은근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사흘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외할머니를 찾느라 손주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문자로 잠깐 확인했기 때문이다. 밤 10시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그때 휴대폰 진동이 다시 길게 울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확인해 버렸다. 준호였다. 문자 내용은 단 3줄이었다. 엄마, 할인이가 잠들기 전에 계속 울었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흔들렸다. 평소 내 품에 파고들며 잠들던 작은 아이. 자기 전에 내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여기 있어야 해라고 말하던 아이. 그 아이가 나 없이 잠들려고 울었다니. 그 울음은 나를 집으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떠난 자리에 저릿한 울림이었다. 그 문자를 읽고 나는 오랫동안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럴 때 바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한순간에 치솟았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지금 바로 가면 모든 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지. 상처도 지워지지 않겠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다시 작아지겠지. 나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플수록 나는 더 깊이 생각해야 했다. 그 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내가 떠난 이유, 내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방식. 민자의 집 밖 밤 공기는 서늘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에서 작은 소리들이 났다. 그 작은 소리마저 지금의 나에게는 위로였다. 그 시각 내가 떠난 집에서는 또 다른 문자가 전송되고 있었다. 서연이었다. 어머니, 오늘 하루도 빈자리가 너무 커요. 구석구석 어머니 손길이 없으니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네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조금만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 문장 속에 담긴 뒤늦은 깨달음을 차분하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잃고 나서야 무엇이 소중했는지 깨닫는다. 나는 조용히 이불을 당겨 덮고 눈을 감았다. 그 밤 잠들기 직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 내가 살 길을 내가 정해야 한다. 누구의 집도 아닌 내 인생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일 혹은 모레가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될 때 비로소 시작될 것이었다. 지금은 그저 쉬어야 하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의 공기가 스며들어 창문 아래 작은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나는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 변화라는 작은 씨앗이 심어진 것을 확실히 느꼈다. 내가 떠난 자리, 그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달라진 세상 속에서 조용히 새 삶을 시작하려는 나. 그 모든 변화가 드디어 흐르고 있었다. 새벽 5시 창문 틈으로 스며든 희미한 빛이 조용히 방 안을 밝히기 시작했다. 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낯선 평온 속에서 눈을 떴다. 민자의 집 방문 너머로 밥 짓는 소리, 냄비가 끓는 기척, 부엌에서 나는 포근한 냄새가 아주 천천히 스며들었다. 내가 평소 매일같이 하던 일이었다. 그 사실이 조용히 마음을 찌르는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함께 가져왔다. 나는 더 이상 아침마다 서둘러 일어나 식탁을 차려놓고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서연의 정장을 다림질할 필요도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불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단순한 사실이 내 어깨를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나는 그제서야 알았다. 민자의 집 부엌에 내려가니 민자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일어나자마자 뭐라도 하고 싶지? 근데 오늘은 그냥 쉬어. 넌 지금 회복하는 중이야. 회복, 그 단어가 내 귀에 오래 남았다. 내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3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침 7시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준호였다. 메시지에는 길게 쓰여 있지 않았다. 엄마, 할인이가 아침밥 먹다가 울었어. 계속 할머니를 찾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깐만 얼굴 보여주면 안 될까? 나는 오랫동안 메시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뒤에 도착한 또 한 통, 서연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대화할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의 마음을 듣고 싶어요. 메시지를 다 읽고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 내가 서연에게 얼마나 보이지 않는 존재였는지, 그가 지금에서야 얼마나 뒤늦게 깨닫고 있는지, 모든 감정이 밀려왔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오늘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집은 내가 돌아갈 곳이 아니다. 그리고 나를 찾는 그들의 불안도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어쩌면 그들의 삶에 처음으로 빈자리라는 것이 생긴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민자에게 물었다. 민자야, 내가 그 집에 안 가면 아이들이 힘들어할까? 내가 너무한 걸까? 민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정수가 지금 가면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그럼 너는 또 너 자신을 잃게 돼. 아이들은 널 사랑하지만 너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너도 이제 너를 먼저 챙겨야 해.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며 나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두었다. 그래서 다들 나를 당연한 사람으로 여겼겠지.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나를 먼저 챙겨도 되는 날이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오늘 나는 내 일을 먼저 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 그걸 차근차근 정할 것이다. 그 집의 혼란은 내 몫이 아니다. 그 집의 불안도 내 몫이 아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나 자신이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하늘은 쓸데없이 맑았다. 내 마음이 복잡한 날엔 늘 이렇게 맑아진다. 나를 시험하는 듯 조용하고 환한 어딘가 잔인한 하늘이었다. 나는 천천히 익숙한 길을 걸었다. 그 길의 끝에는 3년 동안 내가 살았던 집이 있었다. 집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내가 숨을 죽여 지내던 공간이었다. 오늘 거기에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마음이 이끌렸다. 보고 싶었다. 나 없이 저 집은 어떻게 변했을까? 불안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내가 빠져나간 자리, 그 공허함을 그들도 느끼고 있을까? 그들이 말하는 사과가 진심이기나 할까? 걱정이었다기보다 확인하고 싶은 묘한 끌림이었다. 10분쯤 걸어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나는 멈춰섰다. 그 집 앞에 준호가 서 있었다. 어제보다 더 초췌한 얼굴이었다. 머리는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셔츠는 구겨진 채 눈가가 벌게져 있었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문 앞을 서성이며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 모습을 보고 내 숨이 멈췄다. 저 아이가 저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집안의 중심은 서연이었고 준호는 늘 그 뒤에서 순응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준호가 오늘은 다르게 서 있었다. 어떤 절박함이 그를 그 자리에 붙잡아둔 것 같았다. 나는 멀리서 조용히 바라만 보았다. 다가가진 않았다. 그의 선택을 먼저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어딨어? 할머니 언제 와? 할인이의 목소리였다. 그 작은 울음이 내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그러나 그마저도 나는 달려가지 않았다. 그 순간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와는 달랐다. 정장 차림도 아니고 화장을 곱게 한 모습도 아니었다. 그냥 힘이 빠진 얼굴. 말 그대로 밤새 울다가 나온 얼굴이었다. 그녀가 한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며 말했다. 여보, 오늘은 그만하자. 어머님은 마음의 정리를 하시는 중이래.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시간이 필요하셔. 그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억울함도 분노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스스로를 탓하는 패배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걸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서연의 진짜 두려움을 보았다. 그동안 나를 밀어내고 나를 무시하던 행동들 뒤에 서연은 내가 불안했던 사람이었다. 아이들이 나를 더 좋아할까? 준호가 나를 더 따를까? 내가 존재감을 뺏을까? 그 불안으로 나를 내리눌러 자신이 위에 서려고 했던 사람. 그 두려움이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준호가 말했다. 그래도 찾아야지. 엄마한테 무조건 사과해야지. 이러다 정말 엄마가 우리를 버리면.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을 깊게 건드렸다. 엄마가 우리를 버리면 나는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아이는 한 번도 내가 떠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만큼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당연함이 그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했다. 오늘은 저 두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채로 돌아가겠다. 그러나 내일은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쉬운 대화인지 아픈 대화인지 나도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집 앞에서 본 준호의 흔들리는 어깨는 내 마음을 조금 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돌아가는 것이 관계 회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지켜야 할 선, 내가 바로 세워야 할 자리가 이제는 명확했다. 다음 날 오전 11시, 민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제 집 앞 골목에서 흔들리던 준호의 어깨, 그 어깨가 오늘은 더 무거운 결심을 품고 올 거라는 걸 나도 느끼고 있었다. 민자가 현관을 열자 준호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눈가는 밤새 부은 흔적이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민자 이모, 어머니 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엔 변명도 억울함도 없었다. 그저 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잃으면 안 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였다. 민자는 나를 슬쩍 바라보며 물었다. 정수가 어떡할래? 들릴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마치 숨도 쉬지 못한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내 마음을 찌르면서도 조금은 안쓰러웠다. 그는 내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말을 꺼내기까지 몇 번이나 입술에 침을 발랐다. 그러다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 나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모신다고 했는데 결국 엄마를 가장 힘들게 만든 건 나였어. 엄마가 떠난 집을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 엄마 집이더라. 근데 난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준호의 손등이 작게 떨렸다. 나는 그 소리 없는 떨림 속에서 이 아이가 처음으로 내가 받은 상처의 크기를 본 것 같았다. 엄마, 서연이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나도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나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준호야, 너도 알고 있지? 나는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야. 견딜 수 없어서 떠난 거야. 너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도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엄마, 그냥 돌아와 달라는 말 이제 할 자격도 없어. 근데 우리에게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 왜 참아왔는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듣고 싶어. 그 말에는 억지로 붙잡으려는 욕심이 아니라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그 아이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다. 준호야, 내가 다시 그 집에서 살지는 않아. 그건 다시 시작된 상처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알고 싶다면 내 마음을 말해줄 순 있어. 그래야 너도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듣고 싶어? 엄마의 말이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끝까지 들을게. 아무 말도 변명 안 할게. 민자가 멀찍이 앉아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참 많은 뜻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가 말할 차례였다. 3년 동안 왜 침묵했는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제야 내 자리를 찾고 싶은지, 그 모든 걸 이 아이에게 천천히 정확하게 흘리지 않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이 관계가 진짜로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준호의 손을 잡은 채 입을 열었다. 준호야, 그러면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듣자. 도망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 너도 나도 이 순간이 필요하니까. 준호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속에는 후회, 두려움,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미안함이 엉켜 있었다.
나는 3년 동안 삼킨 말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이제 준호는 내 앞에서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늙어버린 사람 같았다. 나를 잃은 무게에 스스로 짓눌려버린 남자. 그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천천히 3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다. 준호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간 건 도와주고 싶어서였어. 나도 외로웠고 너희도 힘들어 보였으니까. 그때 나는 그 선택이 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숨조차 제대로 들이쉬지 못하고 내 말을 기다렸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내 존재가 도움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내가 뭘 해도 당연한 일이 되고 고맙다는 말도 듣기 어려웠어. 준호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다. 나는 그 집 편리함을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었어. 아빠 잃고 집 팔고 그 집에 들어간 건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였지. 내 삶을 버리려고 들어간 게 아니야. 준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엄마, 정말 모르고 있었어. 엄마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걸. 내가 너무 부족했어. 부족한 게 아니야. 내가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잘못 배운 거였지. 그리고 너도 지치고 바빴다는 걸 알아. 하지만 준호야, 바빠도 사랑은 보여줘야 해. 존중은 표현해야 하고 가족이라도 상처는 남아.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엄마,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엄마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 약속할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약속이라는 말은 가벼운 말이 아니다. 특히 이미 많은 상처가 쌓인 사이에서는. 대신 나는 그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다. 준호야, 나도 너를 용서하고 싶어. 다시 가족이고 싶어. 근데 그건 내 말처럼 한 번의 약속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하루하루 변화로 보여줘야 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말에 준호는 세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 다시 배워보자. 나는 아들로, 엄마는 엄마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 말이 내 가슴을 아주 천천히 열어젖혔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마음이 조용히 돋아나는 느낌이었다. 민자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정수가, 이 아이 정말 달라질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너도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천천히 해봐. 너의 속도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우리 속도로 다시 배워보자. 준호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 숨속에는 후회, 두려움, 사랑, 안도,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할인이가 울다 지친 얼굴로 나를 향해 뛰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두 팔을 벌렸다. 그 아이가 안겨오는 순간 내 마음은 또다시 무너졌지만 이번엔 아프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무너졌다. 할인이는 훌쩍이며 말했다. 할머니 집에 가지 마, 우리 집 와. 할머니 없으면 엄마랑 아빠 맨날 울어. 그 작은 아이가 가족의 상태를 가장 먼저 느낀 것이다. 나는 그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할이나 할머니는 여기 있어. 할머니는 이제 어디 안 가. 그리고 그 말은 준호에게도 들렸다.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작은 눈물을 닦았다. 우리는 이제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3년 동안 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족은 같이 사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가족은 서로를 보려고 할 때 만들어진다. 그날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지켜야 할 선이 있어. 나는 이제 누구의 희생으로 살지 않아.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다시 만들어가야 해. 그 약속 지킬 수 있어? 준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지킬게, 정말 지킬게.
엄마를 다시는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게. 나는 그 말 위로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면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창밖에 따뜻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우리 사이에 아주 천천히 번져갔다.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관계를 세우려는 빛.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진짜로 마주한 가족이 되었다. 상처를 남긴 끝자락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배웠다.